내 남친 이기면 임신해 줄게라며 한국 특전사를 능욕한 오만한 미군 여장교. 하지만 그 한국 특전사는 세계 팔씨름 챔피언이었고 이후 펼쳐지는 남녀의 하룻밤 스토리와 임신과 충격의 이야기입니다. 흙먼지와 땀, 갓 터트린 화약 냄새가 뒤섞인 오산 평화훈련장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해의 거친 바람이 훈련장을 휘감을 때마다 각국 군인들의 군복 자락이 깃발처럼 나부꼈다. 이곳은 단순한 연합훈련장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최정예 군인들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루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특히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의 스팅어 작전팀과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자랑인 흑호 부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불꽃처럼 튀었다. 스팅어 작전팀은 그 이름처럼 날카롭고 치명적인 정예 부대였지만 그들의 실력만큼이나 오만함 또한 하늘을 찔렀다. 그 중심에는 팀의 실질적인 리더인 에블린 리드 대위와 그녀의 연인이자 부대의 상징적인 존재인 불도저 데이비스 상사가 있었다. 금발을 단정하게 묶어 올린 에블린 대위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지휘는 빈틈이 없었고 판단은 언제나 냉철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종종 동맹군인 흑호 부대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국군의 장비는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 같군. 이런 걸로 실전이 가능하긴 한가. 전술의 기본은 힘의 우위다. 변칙적인 움직임에 의존하는 건 힘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녀의 말에는 동맹에 대한 존중보다는 일방적인 평가와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거대한 산 같은 데이비스 상사가 있었다. 2미터에 가까운 키와 터질 듯한 근육을 가진 그는 살아있는 무기 그 자체였다. 그의 별명 불도저는 단순히 그의 덩치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었다. 훈련장의 모든 장애물과 대항군을 그야말로 밀어붙여버리는 그의 압도적인 힘을 상징했다. 특히 그의 팔은 웬만한 성인 남자의 허벅지만 한 굵기를 자랑했고 그 팔로 훈련장 내에서 열리는 비공식 팔씨름 대회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는 흑호 부대원들을 볼 때마다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두박근을 과시하곤 했다. 흑호 부대원들은 분통이 터졌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연합훈련의 목적은 협력과 우호 증진이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언젠가 실력으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 흑호 부대원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병사가 있었다. 바로 강민준 중사였다. 민준은 화려한 언변도 남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부대의 가장 후미에서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훈련이 시작되면 그림자처럼 움직여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바위라고 불렀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한 번 맡은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내는 묵직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과묵함과 눈에 띄지 않으려는 태도는 스팅어 작전팀에게는 나약함의 다른 표현으로 비쳤다. 특히 에블린 대위는 조용히 훈련에만 몰두하는 민준을 볼 때마다 경멸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민준은 그저 체격만 조금 다부질 뿐 서양인에 비해 왜소하고 자신감 없이 숨어 지내는 전형적인 동양 군인의 모습이었다. 사건은 훈련 2주차에 접어든 어느 날 저녁 휴게실에서 터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데이비스 상사는 휴게실 중앙에 놓인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도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팅어 작전팀원 몇몇이 도전했지만 그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1초 만에 상대의 팔을 꺾어버리고는 포효하듯 웃어젖혔다. 이게 바로 힘의 차이다. 흑호 부대에는 나를 상대할 호랑이는 없고 고양이 새끼들만 있는 건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흑호 부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혈기왕성한 하사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팀의 선임 상사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제지했다. 그때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즐기던 에블린 대위의 차가운 시선이 휴게실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강민준 중사에게 닿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휴게실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에블린은 민준의 앞에 서서 그의 책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강 중사. 언제까지 그렇게 책 속에 숨어 있을 생각이지? 훈련장에서의 모습과 똑같군. 조용하고 존재감 없고.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그 속을 읽을 수가 없었다. 제 임무는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는 것입니다, 대위님. 민준의 차분한 대답에 에블린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뒤틀렸다. 그녀는 작정한 듯 휴게실 전체에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임무를 주지. 저기 내 남자친구 데이비스 상사가 보이나? 그녀는 데이비스를 가리켰다. 데이비스는 의기양양하게 팔뚝에 힘을 주며 민준을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보냈다. 내가 만약 저 불도저를 팔씨름으로 이긴다면 내가 아주 특별한 상을 주지. 에블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내 남자친구를 이기면 내가 내 아이를 임신해주지. 순간 휴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흑호 부대원들은 물론 스팅어 작전 팀원들조차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한 여성 장교가 그것도 동맹군 병사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독한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그가 속한 국가 전체를 짓밟는 언어 폭력이었다. 에블린은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민준은 천천히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에블린을 지나쳐 휴게실 중앙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데이비스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소란스럽던 데이비스조차 민준의 예상 밖의 행동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은 테이블 위에 자신의 오른팔을 올려놓았다. 굵고 단단했지만 데이비스의 팔에 비하면 가늘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데이비스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내가 진다면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당신의 개가 되겠소.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지.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충격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에블린 대위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대위님,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휴게실 전체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분노의 포효보다 더 무서운 강철 같은 의지의 선언이었다. 오만과 편견이 부른 위험한 내기는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휴게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강민준 중사가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자리를 잡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공간을 채웠다. 미군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조롱 섞인 미소를, 한국군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데이비스 상사는 거대한 몸을 의자에 깊숙이 묻으며 민준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상대를 찢어발기기 직전의 맹수와 같은 잔혹한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동양에서 온 작은 친구,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개가 되는 수모는 면하게 해주지. 내 가느다란 팔목이 부러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거든.
민주는 대답 대신 묵묵히 손을 뻗어 데이비스의 손을 잡았다. 데이비스의 손은 마치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것처럼 거대하고 딱딱했다. 그 손이 민준의 손을 감싸 쥐자 마치 팬치를 문 것처럼 강력한 악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민준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바위처럼 데이비스의 힘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에블린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동양인 병사, 무언가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데이비스의 기세와 악력에 눌려 시작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심판 역할을 맡은 미군 병사가 두 사람의 어깨가 테이블과 수평을 이루는지 확인하고 손의 위치를 조정한 뒤 외쳤다. 준비, 시작.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데이비스는 불도저라는 별명에 걸맞게 온몸에 체중을 실어 민준의 팔을 찍어 눌렀다. 그의 목과 팔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민준의 팔이 순식간에 테이블 쪽으로 기울었다. 패배까지 불과 몇 센티미터,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거리밖에 남지 않았다. 끝났다. 역시 불도저야. 미군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흑호 부대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에블린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패드를 향해 곤두박질 치던 민준의 팔이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그 자리에서 멈췄다. 더 이상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당황했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짜내 민준의 팔을 누르려 했지만 민준의 팔은 보이지 않는 강철 벽에 막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민준의 손아귀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단순한 악력이 아니었다. 힘줄과 뼈마디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며 쇠사슬처럼 그의 손을 올가매는 듯한 기묘한 힘이었다. 민준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팔씨름 국가대표였다. 타고난 힘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국내를 제패하고 세계 챔피언을 꿈꾸던 청년이었다. 그의 오른팔은 신의 망치라 불렸다. 어떤 상대든 그의 망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영광은 길지 않았다. 세계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던 중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는 끔찍한 부상을 당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다. 다시 예전 같은 힘을 쓰기는 힘들 겁니다. 특히 팔씨름처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쓰는 운동은 선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다. 그는 몇 달을 폐인처럼 지내다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했다. 특전사에 지원한 것은 망가진 팔 대신 조국을 지키는 강인한 심장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군에서 오른팔 대신 총을 잡는 법, 동료와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며 과거의 상처를 묵묵히 묻어두었다. 그의 과묵함은 상실의 아픔이 남긴 흉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잊었던 감각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상대를 제압하는 짜릿한 쾌감, 힘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의 희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동료들의 명예를 짓밟은 저 오만한 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뜨거운 분노가 그의 심장에서부터 팔끝까지 혈류를 타고 솟구쳤다. 그래.
선수로서의 나는 끝났을지 몰라.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팔은 아직 죽지 않았어.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이글거리는 용암과 같았다. 크악! 민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기울어져 있던 그의 팔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용수철이 튕겨 오르듯 데이비스의 압도적인 힘을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왔다. 뭐야? 데이비스는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부러지기 직전이었던 상대의 팔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이겨내고 있는 것인가. 그는 공포에 질려 더욱 필사적으로 팔을 눌렀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민주는 단순히 힘으로만 맞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챔피언 시절 갈고 닦았던 모든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상대의 손목을 감아 돌려 힘의 방향을 분산시키는 탑 롤,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어깨와 등의 힘까지 사용하는 훅. 그의 손과 팔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데이비스의 힘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데이비스의 거대한 팔이 서서히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에 의해 테이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 대신 경악과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팔이 마치 거대한 바이스에 물려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의 비명과 함께 마침내 그의 손등이 테이블 위 패드에 처박혔다. 쿵! 둔탁한 소리가 휴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승부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 소리는 한동안 휴게실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미군들은 입을 벌린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블린 대위 역시 얼음 조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흑호 부대원들의 환호성이었다. 와! 강 중사님! 해냈습니다. 억눌려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휴게실을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땀으로 젖은 오른팔을 가볍게 주무르며 넋이 나간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데이비스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덮어두었던 책을 집어들고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승자의 환희나 패자에 대한 조롱 따위는 없었다. 그저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패배한 불도저의 포효보다 승리를 확신했던 얼음 여왕의 침묵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남기고 있었다. 잠자던 호랑이가 마침내 깨어나 포효한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사라진 휴게실은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충격이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다. 흑호부 대원들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스팅어 작전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특히 불도저 데이비스 상사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속임수야. 저 자식이 속임수를 썼어. 다시 해, 당장 다시부터.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굴욕감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팀원들이 그를 말렸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민준이 나간 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자의 발악뿐이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에블린 리드 대위는 홀로 시간 속에 갇힌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강민준이 이겼다. 그 왜소해 보이던 동양인 병사가 부대의 상징이었던 불도저를 꺾었다. 그것도 자신이 내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서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승리에 도취되지도 상대를 조롱하지도 않던 그 고요한 눈빛. 그 눈빛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승리라 여기는 자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면의 무언가를 가진 사람.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상대의 힘이 아니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내면 때문에.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약속을 했다. 그것도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군 장교로서 그녀의 말은 곧 그녀의 명예였다. 하지만 그 약속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그날 밤 에블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숨을 수는 없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녀는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자신의 숙소를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훈련장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강민준 중사가 머무는 흑호 부대의 숙소 컨테이너를 찾아갔다. 컨테이너 앞에는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땀을 식히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낮의 사건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에블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다. 강민준 중사를 만나러 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 병사가 턱짓으로 컨테이너 뒤편을 가리켰다. 저쪽 개인 훈련장에 계실 겁니다. 에블린은 그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다. 문틈으로 쇠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낡은 운동기구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민준이 윗옷을 벗은 채 굵은 밧줄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과거의 훈련들이 남긴 크고 작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군더더기 없는 실전으로 다져진 근육이었다. 특히 그의 팔뚝은 밧줄을 움켜쥘 때마다 바위처럼 솟아올랐다. 그는 에블린이 들어온 것을 눈치챘지만 하던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몇 번 더 밧줄을 오르내린 후에야 그는 땅으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몸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위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에블린은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녀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장교로서의 명예가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고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어떤 경멸이나 욕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볼 뿐이었다. 그는 한쪽에 놓인 아이스박스로 걸어가더니 차가운 캔커피 2개를 꺼내왔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밤 공기가 찹니다. 따뜻한 건 없지만 이거라도 드시지요. 에블린은 얼떨결에 그가 내민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머리를 조금 식혀주는 것 같았다. 나는 내 길을. 그런 말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신의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신 뒤 벤치에 걸터 앉았다. 오늘 일은 그저 훈련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 그것이 연합훈련의 목적 아닙니까? 대위님의 발언은 분명 지나쳤지만 그 또한 승부욕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에블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혹은 승자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쉽게 그녀가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주었다. 모욕을 당한 것은 자신인데 오히려 모욕을 한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다. 왜죠? 그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왜 나를 모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데. 민주는 씁쓸하게 한번 웃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만약 대위님을 힘으로 모욕한다면 저는 오늘 패배한 데이비스 상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에 고이 모셔둔 낡은 아령을 들어보였다. 손잡이 부분이 그의 손대로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이건 제 스승님께서 주신 유품입니다. 그분은 제게 팔씨름 기술뿐만 아니라 힘을 쓰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한다고. 오늘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저와 제 동료들의 명예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미 이루었고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에블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그저 힘이 부족하고 나약한 군인들이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철학을 가진 진정한 군인들이었다. 에블린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음 같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합니다, 강 중사. 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다. 민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 손길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에블린은 숙소로 돌아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신봉했던 힘의 논리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강민준이라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깊은 한 남자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패배의 혼돈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 그녀와 민준을 얼마나 더 험난한 운명으로 이끌게 될지를. 그리고 패배의 굴욕을 곱씹고 있는 불도저의 분노가 그들 모두를 파멸시킬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강민준의 승리와 그가 보여준 예상 밖의 품격은 오산 평화훈련장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파문이었다. 흑호부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은 더 이상 스팅어 작전팀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반대로 스팅어 작전팀, 특히 불도저 데이비스 상사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무너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 중사를 향해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휴게실 사건 이후 훈련장의 공기는 우호적인 경쟁이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아슬아슬해졌다. 변화의 폭풍 한가운데에는 에블린 리드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밤에 만난 민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힘을 가졌으되 남용하지 않는 절제력, 모욕을 당했으되 상대를 용서하는 관대함.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신봉해온 힘의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동양인 병사에게서 군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괴롭혔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민준을 피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어색한 관계를 이대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는 듯 했다. 훈련 3주차 양부대의 지휘본부에서 새로운 고강도 연합훈련 명령이 하달되었다. 가상의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테러리스트 수뇌부를 생포하고 아군의 핵심 정보를 회수하는 진홍빛 여명 작전이었다. 문제는 이 작전의 핵심이 될 최정예 침투조 알파팀의 구성이었다. 지휘부는 양국의 가장 뛰어난 전술가와 전투 요원을 혼합하여 최상의 시너지를 시험해 보려 했다. 그리고 그 알파팀의 공동팀장으로 두 사람이 지명되었다. 바로 스팅어 작전팀의 냉철한 지휘관 에블린 리드 대위와 흑호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침투 및 생존 능력을 인정받은 강민준 중사였다. 작전 브리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 선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팀원들의 구성은 더욱 최악이었다. 알파팀에는 흑호 부대의 정예 요원 2명과 스팅어 작전팀의 3명이 배속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불도저 데이비스 상사였다. 그는 팔씨름 패배 이후 징계성으로 분대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팀원으로 강등된 상태였다. 그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한 살기 어린 눈으로 민준의 등을 쏘아보고 있었다.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지. 침묵을 깬 것은 에블린이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우리의 침투 경로는 표준 교리에 따라 C지점을 통한 정면 돌파다. 적의 방어선이 가장 두껍지만 우리의 화력으로 신속하게 무력화하고 최단 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화력과 속도가 핵심이야. 전형적인 미군 스타일의 작전이었다.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 데이비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에블린의 미간이 좁아졌다. 말해보지 강 중사. C지점은 적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 수뇌부는 자신들의 방어선이 뚫릴 것을 대비해 그곳에 모든 폭발물과 매복조를 집중시켰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핵심 정보입니다. 우리가 화력에 집중하는 순간 고립되어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민주는 레이저 포인터를 넘겨받아 지도 위에 험준한 산악지대와 이어진 좁은 수로를 가리켰다. 디우오 지점입니다. 지도상에는 없는 폐수로입니다. 적의 경계가 가장 허술한 곳이지만 침투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좁은 통로와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가득할 겁니다. 속도는 느리겠지만 우리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목표물의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에블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폐수로라고. 중사, 이건 잠입놀이가 아니야. 실전이다. 그런 비좁고 더러운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적에게 발각되면 우린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돼. 내 계획대로 진행한다. 힘으로 뚫는 것이 가장 확실해. 대위님의 방식은 희생을 전제로 한 도박입니다. 제 방식은 희생을 최소화하는 확률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데이비스가 이때다 싶어 끼어들었다. 대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딴 겁쟁이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쳐부숴야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에블린은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밤에 만났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힘을 절제하던 남자. 명예를 지키려던 군인. 그의 눈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전술적 확신을 말하고 있었다. 좋아. 에블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데이비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강 중사의 계획을 예비안으로 채택한다. 이라는 내 계획대로 C지점으로 진입하되
만약 강한 저항에 부딪히거나 중사가 말한 함정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후퇴하여 이 아닌 D5 지점으로 침투한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자 강민준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은 새벽녘에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알파팀은 헬기에서 강하하여 C지점 외곽에 조용히 착지했다. 에블린의 지휘 아래 그들은 신속하게 적의 1차 방어선을 향해 접근했다. 예상대로 경계는 삼엄했지만 뚫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스팅어 작전팀이 선두에 서고 흑호 부대가 후미를 바쳤다. 전방 클리어. 2차 방어선으로 진입한다. 에블린이 수신호로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이 건물 입구의 육중한 강철 문을 폭파하고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지옥 같은 섬광과 폭음이 터져 나왔다. 매복이다. 함정이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모이탄 세례에 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멸을 각오한 저항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소리쳤다. 50 방향, 중화기, 그리고 천장. 천장의 압력 감지 센서입니다. 저건 진짜 폭탄입니다. 모의 훈련에 실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훈련 교관 측의 실수인지 아니면 작전의 난이도를 극한으로 올리기 위한 조치인지 알 수 없었으나 상황은 이미 훈련이 아니었다. 센서가 붉은 빛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젠장, 모두 퇴각해. 에블린이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출입구는 쏟아지는 총탄에 막혔고 천장의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몰랐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그 순간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군용 대검을 뽑아들고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전선관을 잡고 파이프를 밟으며 단숨에 천장으로 기어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빠르고 유연했다. 그는 폭탄에 매달려 자신의 팔뚝만 한 굵기의 케이블 다발을 망설임 없이 내리찍었다. 스파크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팔에 화상 자국이 새겨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주 전원 케이블을 찾아 단숨에 끊어버렸다. 깜빡이던 센서의 불빛이 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팀원들은 모두 넋을 잃고 천장에서 뛰어내려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블린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계획대로였다면 그들은 지금쯤 모두 전사 판정을 받았거나 혹은 실제 폭발에 휘말려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강민준이 모두를 살린 것이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화상 입은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팀원 전체를 향해 외쳤다. 이란 패기. 지금부터 작전 지휘는 강 중사와 내가 공동으로 맡는다. 우리는 D5 지점 저 쥐구멍으로 들어간다. 이해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심지어 데이비스조차 방금 목숨을 잃을 뻔한 충격과 민준의 초인적인 능력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블린은 민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파트너, 앞장서지.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오만한 여장교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목숨을 맡긴다는 신뢰의 선언이었다. 어색한 파트너십은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피로 맺어지고 있었다. 진홍빛 여명 작전은 강민준의 계획대로 D5 지점, 즉 폐수로 침투로 변경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하수구 특유의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알파팀의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에게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민준은 마치 자신이 설계한 지도 위를 걷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팀을 이끌었다. 그는 물의 흐름, 공기의 미세한 변화, 벽에 묻은 이끼의 방향만으로 정확한 경로를 찾아냈다.
에블린은 그의 뒤를 따르며 무선 통신으로 외부 상황을 체크하고 후방을 경계했다. 두 사람의 지위는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파트너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갔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한 사람, 데이비스 상사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증오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차지했어야 할 여자의 인정을 저 왜소한 동양인에게 모두 빼앗겼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팔씨름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었고, 방금 전 민준이 폭탄을 해체하며 영웅이 되는 모습은 그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저놈을 이대로 둘 수 없어. 저놈만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에블린도 부대의 명예도 전부 다. 악마 같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회를 노렸다. 몇 시간을 기어간 끝에 그들은 마침내 폐수로를 벗어나 목표 건물 지하의 기계실에 도달했다. 적의 핵심부였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수십 미터 깊이의 거대한 수직 환풍구였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과해야만 했다. 올라가는 길은 낡은 강철 사다리 하나뿐이었지만 아래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상부 확보 및 로프를 설치하겠다. 민준이 자원했다. 가장 위험한 임무였다. 에블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팔에 화상을 입었어. 데이비스 상사. 내가 해. 로프 설치는 너의 전문 분야잖아. 에블린의 명령에 데이비스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한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데이비스는 음흉한 미소를 감추고 장비를 챙겨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위에서 로프가 내려왔다. 안전 확보 완료. 한 명씩 올라와도 좋다. 데이비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흑호 부대원들 먼저 이동. 내가 후미를 맡겠다. 에블린이 명령했다. 팀원들이 차례대로 로프의 등강기를 연결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지상에는 민준과 에블린 두 사람만 남았다. 먼저 올라가 강 중사. 난 내가 위에서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더 믿음직스러우니까. 에블린이 농담처럼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기는 사라지고 파트너에 대한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민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로프에 자신의 하네스와 등강기를 연결했다. 그는 자신의 안전 장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벽을 딛고 힘차게 오르기 시작했다. 수직으로 솟은 환풍구를 10m쯤 올랐을 때였다. 민주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다. 앵커가 불안정한가? 그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데이비스가 그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대검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원숭이 새끼. 데이비스는 민준을 지탱하고 있던 로프를 향해 대검을 내리찍었다. 안 돼. 아래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에블린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지지직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생명줄이었던 로프가 끊어졌다. 민준의 몸이 허공으로 내던져졌다. 중력이 그의 몸을 칠흑 같은 심연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추락하는 찰나의 순간 민준의 눈에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는 에블린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박혀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추락하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방금 자신이 딛고 올라왔던 벽의 낡은 강철 사다리의 발판 하나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콰드득. 엄청난 충격이 그의 오른팔을 강타했다.
과거의 부상 부위였던 팔꿈치에서 뼈가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의 몸은 수십 미터 허공에 오직 한 팔로, 그것도 부상당했던 그 오른팔 하나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의 팔뚝에 핏줄이 터져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래에서는 에블린의 절박한 외침이, 위에서는 데이비스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칼날이 마침내 그의 심장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강민주는 수십 미터 허공에 한 팔로 매달려 있었다. 부상당했던 오른팔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뇌수를 파고들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놓을 수 없었다. 놓는 순간 죽음이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과 피가 뒤섞여 눈을 가렸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칠흑 같은 환풍구 안을 울렸다. 하하, 버텨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팔로. 위에서 데이비스의 광기 어린 조롱이 쏟아졌다. 그는 로프를 끊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민준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데이비스, 이 미친 새끼. 당장 그를 끌어올려. 아래에서 에블린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유일한 로프는 데이비스가 장악하고 있었다. 싫은데? 대위님. 저놈만 사라지면 우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당신은 저놈에게 속고 있는 거야. 저놈이 당신을 홀렸다고. 데이비스의 외침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상황을 깨달은 위쪽의 다른 팀원들이 데이비스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환풍구 입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여자도 쏴버릴 거야. 그가 총구를 아래의 에블린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광기였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팔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여기까지인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강중사, 정신 차려. 절대 포기하지 마. 에블린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붙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낭을 뒤져 보조 로프와 등반용 장비들을 미친 듯이 꺼내고 있었다. 뭘 하려는 거야? 대위님. 설마. 그녀는 환풍구 벽에 박힌 낡은 파이프와 구조물에 확보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데이비스, 잘 봐. 내가 죽이려 한 건 내 파트너야. 그리고 난 내 파트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에블린은 자신의 몸에 로프를 연결하고 망설임 없이 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낡은 구조물에 의지해 전문 장비도 없이 수십 미터를 맨몸으로 오르겠다는 것이었다. 미쳤어. 당장 내려와, 에블린. 데이비스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가 잠시 에블린에게 한눈을 판 사이 위쪽에 있던 흑호부대 요원이 번개처럼 그를 덮쳤다. 환풍구 상부에서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총성이 울리고 금속성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에블린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민준의 뒷모습만이 보였다. 그녀는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필사적으로 벽을 기어올랐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민준이 매달린 사다리 발판에 닿았다. 민준 씨, 내 손 잡아.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계급도 직책도 아닌 그의 이름을. 민준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안 됩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져.
나를 두고 가시오. 닥쳐. 이건 명령이야. 에블린은 울부짖었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에 연결된 보조 로프를 풀어 민준의 몸에 감으려 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사다리에서 잠시 손을 놓아야만 했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나를 믿어. 딱 한 번만 나를 믿고 그 손 놔. 내가 당신을 잡을게. 제발. 에블린이 애원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향한 경멸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차가운 눈동자는 지금 눈물과 절박함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사다리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았다. 그의 몸이 다시 허공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락하지 않았다. 에블린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그의 몸을 끌어안고 두 사람의 체중을 자신의 로프와 팔힘으로 버텨낸 것이다. 엄청난 충격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민준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위태로운 생명줄 하나의 의지에 허공에 매달렸다. 바로 그때 위에서 데이비스를 제압한 팀원들이 주 로프를 다시 내려보냈다. 대위님, 중사님, 꽉 잡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천천히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올려졌다. 환풍구 바닥에 내려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에블린은 정신을 잃은 민준의 뺨을 다급하게 때렸다. 정신 차려. 강민준. 죽으면 안 돼.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오른팔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축 늘어져 있었다. 살았군요. 고맙습니다, 대위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데이비스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훈련 중 동료 살해 미수. 그것은 훈련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에블린은 의무병에게 민준을 맡기고 헌병대에게 끌려가는 데이비스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군인이 아니야. 그저 힘자랑에 미친 살인자일 뿐이지. 그녀는 데이비스의 가슴에 붙어있던 스팅어 작전팀의 패치를 거칠게 뜯어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신봉했던 모든 오만함과의 결별을 고하는 의식이자 자신을 구원한 파트너에게 바치는 피로 물든 경이었다. 신뢰라는 이름의 밧줄은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한번 굳게 묶어놓고 있었다. 불도저 데이비스 상사의 현장 체포는 오산 평화훈련장 전체를 마비시킨 핵폭탄이었다. 훈련 중 동료 살해 미수, 그것도 동맹군 병사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죄. 이는 두 나라의 군사 동맹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진홍빛 여명 작전은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되었고 훈련장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철조망 너머로 양국의 헌병대와 최고 위급 감찰 장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강민준 중사는 헬기에 실려 기지 내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 추락의 충격을 한 팔로 버텨내는 과정에서 과거 부상을 입었던 오른팔의 인대와 근육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되고 말았다.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밖의 붉은 등만이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알리고 있었다. 흑호 부대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수술실 앞을 지켰고 소식을 들은 부대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사건의 또 다른 중심축인 에블린 리드 대위의 상황도 좋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을 구한 영웅인 동시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지휘관이자 핵심 증인이었다. 그녀는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히 차단된 독방에 가까운 숙소에 격리되어 양국 감찰 장교들의 끝없는 합동신문을 받아야 했다. 리드 대위. 솔직하게 말해. 강민준 중사와의 관계는 뭐지?
차가운 금속 책상을 사이에 두고 미군 감찰 본부에서 파견된 백발의 대령이 그녀를 쏘아붙였다. 내기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관계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것 아닌가. 내가 데이비스 상사를 자극했고 그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어. 그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사건의 본질을 치적 문제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신문이었다. 그들은 데이비스라는 미군의 치부를 덮기 위해 에블린과 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만약 여기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녀의 군 생활은 물론 민준의 명예까지 더럽혀질 터였다. 에블린은 지친 눈을 들어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자의 단호함이었다. 틀렸습니다, 대령님. 강 중사와 저 사이에는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습니다. 오직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신뢰와 존경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존경이라고?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임신 따위의 말을 내뱉은 상대에게. 그렇습니다. 에블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신문실을 갈랐다. 그 말은 제 오만함이 빚어낸 최악의 실수였고 저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 중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의 모욕을 실력으로 꺾었고 승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패자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천박한 도발을 군인의 품격으로 덮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내리짚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치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힘에만 미쳐있던 한 괴물이 자신보다 뛰어난 군인을 질투하여 저지른 비겁한 살인 미수입니다. 데이비스 상사는 스팅어 작전팀의 수치이자 미군 전체의 불명예입니다. 하지만 강민준 중사는 제가 평생을 군에서 복무하며 만난 군인 중 가장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저를 먼저 걱정했고 폭탄 앞에서도 팀원들을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그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 한다면 저는 제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노련한 감찰 대령조차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그리고 민준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 시각 수술을 마친 민준이 병실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천장처럼 하얀 붕대로 감긴 자신의 오른팔이었다. 감각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무거운 쇠붙이를 매달아 놓은 것 같았다. 강 중사 정신이 드나? 흑호 부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부대장님, 여긴 군 병원이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팔 상태가 좋지 않아. 부대장의 침통한 목소리에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군의관이 말하길 팔꿈치 신경과 인대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다시는 예전처럼 정밀한 사격이나 격투 혹은 잔해 전문이던 팔씨름은 힘들 거라고 하네. 일상생활은 가능하겠지만 특전사로서의 임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감각 없는 자신의 오른팔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팔씨름 챔피언의 꿈을 앗아갔던 바로 그 팔. 피나는 재활 끝에 다시 총을 잡고 동료를 지키는 힘을 되찾았던 바로 그 팔. 이제 그 팔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데이비스에 대한 분노보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양국 지휘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두 사람은 즉각적인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에블린은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숙소에 무기한 대기 발령 및 근신 처분을 받았다.
민주는 추가 치료 및 조사를 명목으로 1인실에 격리되었고 부대원들의 면회조차 엄격히 통제되었다. 폭풍의 여파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었지만 그들은 이제 철저히 고립되었다. 에블린은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 때문에 민준이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준은 무너진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민준의 병실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빛 한 줄기 없는 깊은 바닷속처럼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지도 찾아오는 동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그의 철심, 강철 같던 그의 마음이 녹슨 쇠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다. 단순히 팔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고통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팔씨름 테이블에서 데이비스의 얼굴이 자신을 비웃는 꿈, 환풍구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꿈.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어김없이 감각 없는 자신의 오른팔이 현실을 각인시켰다. 군의관은 그에게 재활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무엇을 위한 재활입니까? 다시 총을 잡을 수도, 다시 동료들의 방패가 될 수도 없는데. 이 팔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그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빛이 꺼진 텅 빈 잿더미였다. 그는 챔피언의 꿈이 꺾였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는 적어도 군인이라는 새로운 길이 있었지만 이젠 그 길마저 막혀버렸다. 그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숙소에 갇힌 에블린의 고통도 커져만 갔다. 그녀는 민준의 상태를 전해 들었다. 그가 재활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녀는 깨달았다. 데이비스가 파괴한 것은 민준의 팔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을 이렇게 만든 책임의 일부는 오만한 내기를 제안했던 자신에게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대로 그를 무너지게 둘 순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여기서 끝장난다 해도 상관없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구원해준 파트너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훈련장 전체에 야간 통행 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불이 꺼진 시간. 에블린은 자신의 숙소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훈련을 통해 파악해둔 모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경비병의 순찰로를 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진홍빛 여명 작전을 수행하듯 그림자처럼 움직여 병원 건물에 잠입했다. 그녀가 마주한 마지막 관문은 민준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 한국군 헌병이었다. 헌병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미군 대위를 보고 경악하며 총을 겨누었다. 정지. 누구냐? 여긴 통제구역이다. 알아. 에블린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준 중사를 만나러 왔다. 딱 10분만. 아니 5분만 주게. 불가능합니다. 상부의 엄명입니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규정대로 체포하겠. 그가 죽어가고 있어. 에블린의 목소리가 헌병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저 안에서. 그를 이렇게 만든 건 내 동료였지만 그를 살릴 수 있는 건 어쩌면 나밖에 없을지도 몰라. 제발. 부탁하지. 한때 얼음 여왕이라 불리던 오만하기 짝이 없던 미군 대위가 동맹군 말단 헌병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하고 있었다. 헌병은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자신의 임무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그리고 강 중사가 부대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총을 내리고는 고개를 돌렸다. 5분입니다.
5분 뒤에 나는 순찰을 돌러 가야 하고 돌아왔을 때 대위님이 여기 있다면 나는 당신을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블린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지독한 어둠과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붕대로 감긴 팔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문이 열렸음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나가시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도. 익숙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목소리. 민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에블린의 모습에 그의 텅 빈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대위님, 당신이 왜? 여긴 어떻게? 당장 나가시오. 들키면 당신 군 생활은 끝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자신을 걱정하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에블린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그는 아직 타인을 걱정할 마음이 남아 있었다. 내 군 생활 따위 알 바 아니야. 그녀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이 바보 같은 남자야. 왜 싸우지 않는 거지? 폭탄 앞에서도 살인자의 칼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남자가 왜 고작 팔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진 사람처럼 구는 거야? 고작 팔 하나?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우는 것보다 더 슬펐다. 이건 내 전부였소. 챔피언의 꿈도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이 팔이 내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오. 그런데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난 그냥 쓸모없는 깡통일 뿐이야. 그의 절규에 에블린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민주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에블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쓸모없다고. 깡통이라고. 그럼 나는 뭐가 되지? 그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너를 구하려고 내 목숨을 걸었던 나는 뭐가 되냐고. 나는 팔씨름 챔피언 강민준을 구하려고 벽을 탄 게 아니야. 나는 내 파트너를 구하러 간 거야. 내 오만함을 깨부수고 나에게 군인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준 내 전우를 구하러 간 거라고.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나는 내 오른팔 따위에 관심 없어, 강민준. 나는 내가 폭탄을 해체하던 그 냉철한 판단력을, 모욕을 용서하던 그 넓은 마음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먼저 밀어내던 내 강철 같은 심장을 믿는 거야. 내가 가진 진짜 힘은 그깟 팔뚝 근육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심장에 있다고. 그 철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넌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강한 군인이야. 그녀의 눈물이 그의 환자복을 적셨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음장 같던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울면서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자신은 팔을 잃었다고 절망했지만 그녀는 팔이 아닌 자신의 본질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왼손을 들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의 철심,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그의 심장이 그녀의 뜨거운 눈물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듯 미약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구한 것이 에블린의 로프가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에블린이 병실을 다녀간 그날 밤 이후 강민주는 변했다. 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군의관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의 오른팔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왼팔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과 그가 지켜야 할 동료들과 조국이 있었다.
그의 철심은 다시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왼손으로 식사를 하고 왼손으로 권총을 파지하는 법을 밤새워 연습했다. 오른팔이 하던 모든 일을 왼팔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을 맹렬하게 몰아붙였다. 폭풍 같던 합동조사는 데이비스 상사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불명예 제대와 함께 장기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이 추악한 스캔들은 신속하게 덮였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거취 문제였다. 에블린은 미군 지휘부의 최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일탈을 막지 못한 책임 규정을 위반한 위험한 도발 내기, 그리고 명령을 어기고 격리구역에 무단 침입한 죄. 그녀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종 심판이 열리는 날, 그녀는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심판관들 앞에 섰다. 리드 대위 할 말 있나? 저는 저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중사는 그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영웅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민준을 감쌌다. 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흑호 부대의 부대장이 한국군 장성들과 함께 들어섰다. 잠깐, 이의를 제기합니다. 미군 장성들이 당황한 사이 흑호 부대장은 심판관들에게 공식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 이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공식 요청서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이번 진홍빛 여명 작전 중 발생한 데이비스 상사의 범죄 사실과 함께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강민준 중사의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에블린 리드 대위의 목숨을 건 희생과 용기 있는 결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위기 속에서 국경을 넘어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특전사는 미군과의 연합훈련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하고 양국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합동전술 프로그램을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누구보다 이 상황을 몸으로 겪어낸 에블린 리드 대위와 강민준 중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미군 지휘부가 상상도 못한 전개였다. 에블린을 징계하고 조용히 본국으로 송환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한국군의 공식적인 인재 파견 요청이라는 외교적 카운터에 막혀버렸다. 그녀를 징계하는 것은 곧 한국군이 영웅이라 칭한 장교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군 지휘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에블린은 징계 대신 한미 합동전술개발팀의 미측 책임 연락 장교라는 새로운 직책을 받아 한국에 남게 되었다. 같은 시각 민주는 흑호 부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강 중사, 자네의 오른팔은 안타깝게 됐네. 하지만 부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임명장을 내밀었다. 자네의 왼팔은 여전히 건재하고 무엇보다 자네의 머리와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 않나. 자네는 진홍빛 여명 작전에서 적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침투로를 설계했어. 그 경험을 썩힐 순 없지. 오늘부로 자네를 특수전학교 전술교관으로 임명하네. 자네의 임무는 자네와 같은 철심을 가진 후배들을 길러내는 것이야. 그리고 부대장은 덧붙였다. 아, 그리고 자네의 첫 번째 임무는 꽤 골치 아플 거야. 미측에서 아주 까다로운 파트너가 한 명 올 예정이거든. 몇 달 후 특수전학교의 최신 전술 토의실. 재활을 마친 민준이 왼팔로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하며 새로운 훈련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은 여전히 보조기를 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른팔에 의존하는 챔피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하는 완성형 전술가로 거듭나 있었다. 토의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가 늦었습니다. 신임 한미 합동 전술 개발팀 미측 책임 장교 에블린 리드 대위입니다. 강 교관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로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과거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경례를 왼손으로 받아쳤다. 환영합니다, 리드 대위. 우리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앞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장벽과 편견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그들은 이제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한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오산 평화훈련장의 흙먼지 위로 새싹이 돋아났다. 강민준 교관과 에블린 리드 대위가 이끄는 한미 합동 전술 개발팀은 단순한 연구 조직을 넘어 양국 군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오른팔을 잃은 대신 수백 개의 팔과 다리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새로운 전술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의 전술은 힘이 아니라 흐름을 중시했다. 적의 강점을 정면으로 부수는 대신 그 힘의 방향을 틀어 역이용하고 가장 예기치 못한 약점을 파고드는 마치 유수와 같은 전술이었다. 그는 오른팔로 상대를 꺾던 팔씨름 챔피언이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읽는 체스 마스터처럼 전장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에블린은 그의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민준의 혁신적인 전술을 미군의 표준 교리와 접목시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로 체계화했다. 또한 그녀는 양국 병사들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심리적 가교 역할을 했다. 과거에 오만했던 얼음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훈련병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며 함께 땀 흘렸고 특히 한국의 정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팀원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묶었다. 두 사람이 육성한 베타팀은 흑호 부대와 스팅어 작전팀의 생존 요원들 중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재구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준의 두뇌와 에블린의 심장을 공유하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하지만 그들의 혁신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본토에서 파견된 미군 고위 장성들과 일부 보수적인 한국군 지휘관들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특히 부상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교관과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여군 장교가 이끄는 이 실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은 깊었다. 마침내 그들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양국 지휘부는 그들의 베타팀과 본토에서 급파된 미 육군 최정예 레인저 부대의 알파팀 간의 대규모 모의 시가전 훈련을 명령했다. 사실상의 최종 시험이었다. 알파팀을 이끄는 지휘관은 강철턱이라 불리는 매덕스 대령이었다. 그는 실전 경험으로만 뼈가 굵은 전형적인 마초형 군인이었다. 그는 브리핑실에서 처음 만난 민준과 에블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환상의 파트너로군. 팔 하나 없는 교관과 말썽이나 피우던 여장교라. 이런 장난 같은 팀으로 우리 레인저를 상대하겠다. 연합훈련이 아니라 유치원 학예회겠지. 그의 오만함은 과거의 데이비스나 에블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베타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민준과 에블린은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겪어온 편견이었다. 훈련은 거대한 시가전 훈련장에서 시작되었다. 목표는 도시 중심부에 억류된 가상의 고위 인사를 구출하는 것. 먼저 침투하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매덕스 대령의 알파팀은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들은 굉음과 함께 장갑차를 앞세워 도시의 주 진입로를 향해 무자비한 돌격을 시작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대항군을 쓸어버렸다. 그것은 힘과 속도에 기반한 과거 에블린이 신봉했던 바로 그 전술이었다. 역시 레인저야. 저 속도라면 2시간이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겠군. 지휘본부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장성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민주는 모니터의 한 구석, 그들이 지나친 건물 잔해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열 감지 센서 하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저들의 속도는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덫입니다. 민준의 나지막한 말에 장성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도시 전역에 숨어있던 대항군의 주력 부대가 일제히 알파팀의 후방과 측면을 강타했다. 매덕스 대령의 팀은 너무 깊이 들어온 나머지 완벽한 십자포화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친 건물 잔해 속에 숨어있던 적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젠장, 매복이다. 전원 방어, 지원 요청. 매덕스 대령의 다급한 외침이 통신망을 울렸다. 그들의 압도적인 화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기습 공격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모두가 알파팀의 교전 상황에 정신이 팔려있던 바로 그때 베타팀 현재 위치는? 지휘관이 물었다. 하지만 베타팀의 모든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다. 그들은 마치 전장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설마 전멸한 건가? 아니면 겁먹고 도망친 건가? 매덕스 대령이 고립된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목표 지점인 시청 건물 테러리스트 수뇌부가 인지를 잡고 있던 바로 그 방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총을 든 군인이 없었다. 낡은 배관공 차림의 남자 2명과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 1명이었다. 누구냐 너희들은? 대항군 수장 목표 인물이 당황하며 총을 겨누었지만 이미 늦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바로 강민준의 제자들, 베타팀의 핵심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알파팀이 도시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격할 때 민준이 찾아낸 바로 그 패스로 D5 지점을 통해 도시의 심장부까지 소리 없이 잠입한 것이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완벽하게 목표물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작전 완료. 인질 확보.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을 때 베타팀의 조용한 무전이 지휘본부에 울려 퍼졌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전광판에는 베타팀 승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장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압도적인 화력의 레인저 부대가 고작 3명의 잠입조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매덕스 대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강민준과 에블린의 완벽한 승리였다. 힘이 아니라 전략이, 파괴가 아니라 절제가, 오만이 아니라 신뢰가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냈다. 훈련이 끝나고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저녁. 훈련장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흑호 부대와 스팅어 작전팀의 생존자들이 한데 어울려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강민준과 에블린은 그 소란을 피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휴게실 앞, 지금은 폐쇄된 그 낡은 테이블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긴장이나 어색함도 흐르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전후의 편안함만이 감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에블린이었다. 우리의 전쟁이 정말 끝났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오른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흉터는 짙게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부일 뿐이었다. 네, 끝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위님.
뭐가요? 이젠 지긋지긋한 이 훈련장을 떠나게 해줘서. 에블린이 농담처럼 웃었다. 아니요. 민준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팔을 잃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에블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팔을 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이 오른팔에 갇혀 살았죠. 팔씨름 챔피언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그리고 이 팔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하지만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부러진 팔에 갇힌 채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철심을 찾아준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에블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힘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얼음장 같던 자신을. 아니에요, 민준 씨. 나 역시 당신에게 구원받았어요. 나는 힘이라는 이름의 갑옷 속에 숨어있던 겁쟁이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 갑옷을 부수고 나에게 사람을 믿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다. 에블린이 옅은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강 교관. 새로운 내기를 하나 하죠. 민준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좋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기면 뭘 주실 겁니까? 이 훈련장이라도 통째로 주시려나? 에블린은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아니, 이번엔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민준의 흉터진 오른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나에게 걸어보는 건 어때요? 민준의 숨이 멎는 듯 했다. 물론, 나도 내 평생 전부를 당신에게 걸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 도박이에요. 그것은 오만으로 가득 찼던 첫 번째 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서로의 삶 전체를 건 가장 성스러운 약속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건강한 왼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오른팔이 잃어버린 힘을 대신하듯 그의 왼팔은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것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만과 편견, 증오와 복수,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입술이 아름다운 노을빛 속에서 조용히 포개졌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국경과 편견을 넘어 하나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두 사람의 새로운 전설은 바로 그 순간, 그 붉은 노을 아래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